미국에서는 스포츠 심판이나 판사를 저지라고 부르는데 대법관만큼은 저스티스라고 불러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의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대법관은 단순히 기계적 법리 판단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이룰 책임 있는 자리라. 그리고 대법원장은 바로 그 수장이라는 뜻입니다. 또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서 대한민국 국가 서열 3인데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 다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돼서 다수파 기관이라고 하죠. 근데 사법부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 비다수파 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나 입법부와 달리 사법부가 가지는 본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리에 따른 피해되는 그 다수결 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데 기본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다수 지배의 사법부의 소수의 보호가 더해져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가 소수자의 자리입니다. 예.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재판 기술자가 아닌 사법 정의를 실현할 저스티스이고 또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 이균용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척결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카르텔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언론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은 잘 아니 알고 후보자의 있습니다. 생각을 말씀하세요. 카르텔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뭐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어떤 점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요구에 법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 원리들에 의해서 쉽게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요. 후보자가 소속돼 있었던 민사판례 연구에 여기는 사법고시와 연수원 성적 1, 2등만 지목해서 폐쇄적으로 이렇게 아름아름 들어가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후보자도 1등을 하셨나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민사판례 연구회가 승진 카르텔, 판사 카스트 제도의 최종점 코스다. 이런 비판을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과 담을 쌓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 민사판례 연구회 변호사 회원 중에 약 절반인 23명이 김앤장 소속이고 모두 판사 출신이에요. 교수 중에는 서울대 교수가 27명으로 특정 인맥이 몰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경향신문 보도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학부생 때 김앤장 인턴을 해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김앤장에는 로스쿨생도 인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제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을 해가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해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정직하셔야 되거든요. 김앤장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학부 인턴의 경우에 문의가 많다. 그런데 별도 공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 그러면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심법으로 알고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거죠. 정직하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 아들이 미국에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 때 여기 와가지고 그런 스펙 공동체까지 이렇게 이제 아빠 찬스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가고 있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특권 동맹이 지금 세습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야, 이렇게 아빠 찬스로 인턴하고 논문 쓰고 스펙 쌓고 고위 엘리트 족벌 공동체, 이게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는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알고 계십니까?
제 아들은 전혀 저와 관련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 세상 길 가는 사람 삼척동자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2030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장이 되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그 재산 형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 좀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임명이 되시면 역대 대법원장 중에 재산 1위, 제일 부자 대법원장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혹도 많고 위법도 많고 모르시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좀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는데 관련법을 몰랐다 이렇게 하셨어요. 가계의 무심에서 잊고 지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모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법 개정을. 근데 제가 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법원에서 재산 신고 때마다 대상자들에게 개정 사실을 누차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모르셨다면 그건 가계에 무심한 게 아니고 법관 윤리에 무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농지 취득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예? 예. 농지법은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농지로 적혀 있으면 법적으로 농지 아닙니까? 예? 본인도 판결에서 잡종지가 사용돼도 잡종지로 사용돼도 농지는 농지라고 하셨어요. 그 본인 판결한 걸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법 위반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 후보자 이런 태도라고 생각해요. 법관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 비난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 위법을 제재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사법 전체의 신뢰에 문제를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저는 이 답변 태도를 보면서 이 답변 태도가 그 하여튼 회피로 일관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정확하게 인정하고 반성하진 않아요. 우기고 석연치 않은 범죄를 둘러대고 회피로 일관한단 말이죠. 이런 자세를 보면은 엄격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장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제8 형사부에 계시던 시절에 성범죄 판결을 많이 하셨어요. 당시 판결 85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감형이 41%인데 이유가 반성했다, 초범이다, 합의했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균영 후보자의 대법원장 자격을 가장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는 게 바로 이 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이 위험한 나라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피해 여성들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그리고 봐주기 수사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후보자가 이 사건을 다룬 게 20년에서 21년이에요. 아까 다른 동료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16년도에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수많은 여성이 거리에 뛰어나와가지고 안전한 사회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전 세계적인 미투가 있었고 또 2018년부터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성폭력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엄청나게 성찰했고 20년도는 특히나 N번만 사건 때문에 모든 국민이 경악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했다. 이거는 완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거의 없다. 이런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하급심에서는 제가 보니까 시대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형량을 부과한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가 시대 역행하면서 감형을 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많은 사례를 다른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2021년도에 유흥업소의 근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를 협박하고 스토킹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감형을 7년에서 3년으로 4년 감형했어요. 이 감형 이유가 뭐냐?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서 그만큼은 피해가 회복됐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후보자님, 강간, 몰카, 협박, 스토킹 이게 5천만 원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극악무도함이 N번방 사태로 다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로 4년을 감형을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여성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항소부 형사부 재판 합의부로서 서로 신중하게 생각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기계적인 다만- 법리 판단만 하셨으니까 다만 그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정의를 책임져야 될 대법원장 후보자로서는 부적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범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그 당시에 뭐 부끄럼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약자 반성적으로 보호하신다면서요. 일반 국민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성의 눈높이에서 다소가 아니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만한 그런 격차가 있단 말입니다. 후보자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관용이 대법원장 지위에서 관용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미투하고 절규한 것을 다 도루묵시키고 거대한 팽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저희들은 그 피고인의 양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유리한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가지고 전인격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이 안전한 사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약해졌다고는 생각하고 약해졌어요? 있습니다. 예, 원래부터 약했던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단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여성들이 살해됐어요. 여성이 안전한 곳이 없어요. 거리나 직장이나 또 온라인에서도. 작년에 여가부 통계를 보면은 그 여성폭력 통계를 보면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여성이 38.6%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에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평등 사회로 가려면은 대법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게 있어요? 예, 뭐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우리 사회가 약자들이 살기에 더 어려워진다면 형사 담당 사법부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판사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대법원에서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와야 돼요. 미국의 경우에 아동 성범죄자에게 4,060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든 사람 고작 18개월 복역하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돼요. 폭력이나 협박이 기준이 아니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방향성은 상당히 수긍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그래도 재형법정주의상 형법의 구성 요건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입법화돼 구성 요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법이 그렇게 지금 제출돼 있는데 예, 그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해서 예.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판단하는 그 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방향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사회에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 그 구성 요건이 딱 필요한 시점인지 뭐 우리 사회의 정세를 봐가지고 결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에는 예, 뭐 그 부분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제가 다루는 사건 가지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1심과 2심은 기본적으로 양형을 보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심은 재판부가 많고 고등에서는 성범죄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형 편차를 그래도 피고인에 따라서 이 서울고등법원 관내 여러 1심 법원에서 한 양형에 편차가 생기는 것은 그걸 편차를 없게 해주는 것이 고등형사부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감형을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도 거의 무관용에 가깝게 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이런 가치에 시대 역행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은 절대 대법원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예. 그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 대부분이 이를 지금 거부했습니다. 그 각 그 법원들이 하급심 법원들이 정부의 공탁을 거부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3자 변제를 받을 사람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예.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반인권적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쭉 내용을 보니까 이런 법원들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 그 부분에서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면 공탁이 가능한 것이고 제3자 변제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공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고 결국은 대법원에 아니, 올라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지금 하급심에서 그러니까 법원들이 예. 이 공탁을 거부한 이유를 제가 열거한 겁니다. 법원들이 말한 이유를.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고요. 타당하다고 보시냐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 그 부분만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그러면 나머지 설치라고 그걸 생각하고 제외한 나머지 이유들은 다 잘못됐다. 나머지 이유들은 저는 그거는 법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법원에서 했는데 법적 문제가 아니면 뭐 어디 정치 문제입니까? 그러면 조금 이유 설치로서는 조금 저는 그 조금 이해하기 대법원 어렵습니다. 판결과 달리 제3자 변제를 추진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금액지급만 명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3자 변제와 판결에서는 아무런 그런 부분에 대한 설치가 없습니다. 그 지금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로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그런 명령에 대한 판결이 지금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예. 예.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지금 고령의 피해자들이 판결을 기다리면서 돌아가고 계신데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은 해당 재판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 후보자가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명로 선생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승만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그런 판결을 하면서도 사법 독립을 사수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의 자질 중에 하나로서 법의 지배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이런 지금 제3자 변제 추진 이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후보로서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저는 그 판결에서 제3자 변제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지배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이라는 데서 판결을 했는데 그 대법원의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부가 지금 다른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민법의 제3자의 변제의 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김병로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거론을 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사법부의 그 판결에 대해 그 어긋나는 이런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면서까지 사법 독립을 사수했던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과 권위를 무시하는데도 침묵한다면 그거는 사법적이나 사법 독립과는 저는 다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변제 공탁의 문제는 민법에 있는 제3자 변제의 그 법을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이냐 문제에 한정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으로 2심에서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 재판 개입은 확실히 있었네요, 그죠? 7년이면 굉장히 중형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사법부의 가장 불행했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행정권에 관해서 우리의 지나온 사법부의 과거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데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다른 판사들은 이제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분들 무죄 판결 이유는 뭐죠? 그거는 여러 형태의 기소된 사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소된 죄명에 따른 구성 요건에 대한 결국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법조계에 몸담아 보진 않아가지고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이 무죄 판결의 이유가 이제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는데 직권 그러니까 직무상의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는 거다 뭐 그런 거라면서요. 예, 그런 법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권도 없는데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한 거면 직권남용보다 더 나쁜 짓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권한이 없어서 남용도 없으니까 무죄다 이러면은 이게 국민의 법상식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나.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직권남용과 지위남용을 분리해서 법이 구성돼 있고 그거에 준해서 또 처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독일법을 모델로 한 우리나라 법이 일본을 경유해서 오면서 우리는 지위남용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국민의 법상식에 납득이 안 가면 국민의 법상식에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게 제도 입법이 돼야 되는데 지위남용죄를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입하는 것을? 제가 그 독일의 지위남용 구성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형벌 법규 중에서는 뭐 어느 부분에 헌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헌결이 있다고 입법부에서 생각하신다면 뭐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이 된다면 저희는 그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관자적인 말씀이고 무책임한 말씀이죠. 이건 왜냐하면 이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도 이 법상식에 부합하는 제도에 대한 어떤 구상과 또 입법부의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능동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우리 그 후보자께서 일본에서 뭐 두 차례 이렇게 연수가셔서 일본법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일본법에 의존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독일의 이 지위남용죄가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권한이 없는데 개입한 거, 지위를 이용해서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지위 남용죄를 신설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국회에 지금 제출돼 있거든요. 예. 그 지위 남용죄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그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입법에 연결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입법도 이라면이 필요하다고- 아니고 예. 이라면이 제가- 아니고 후보자의 제가 견해를 제가 여쭙는 그 거예요. 구체적인 그 법 조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위를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재형법정주의상 지금 현재 해석으로 안 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로 그런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게 이제 입법할 수 있다고. 법이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거든요. 그럼 예. 대법원은 이 법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때 입법부에서 의견을 물을 때 찬성하실 예정인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지금 조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적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